8번 연속 NBA 파이널 진출, 4번의 NBA 우승. 지난 세기 농구 아이콘이 마이클 조던이라면 이 시대의 아이콘은 르브론 제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르브론은 농구 코트에서 황제라고 불리지만 코트 밖에서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제국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면 A guy saying, LeBron knows more about business than I did when I was his age, and that guy is Warren Buffett. 이어서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 도서에서 워렌 버핏은 르브론은 자신의 사업을 매우 영리하게 다룬다. 내가 르브론 나이였을 때 르브론만큼 사업에 대해 현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르브론 제임스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10억 달러 연봉 중 농구 선수로서 그의 누적 연봉이 3억 8천만 달러라는 점. 그 외에는 비즈니스와 광고 수익을 통해 현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사나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체 갑부로는 어떻게 농구와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외대로 한번 알아보십시다. 르브론 제임스는 1984년 오하이오주 에크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죠. 어머니 글로리아는 16살에 르브론을 혼자 키워야 했고 2, 3학 수십 번 다니곤 했습니다. 이런 르브론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초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였던 프랭크 워커는 글로리아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때까지 르브론을 맡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덕분에 르브론은 학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5학년 때는 처음으로 개근상도 수상합니다. 그리고 워커는 르브론에게 농구를 소개해주며 그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데요. 워커는 르브론에게 드루 조이스라는 농구 코치를 소개시켜줍니다. 드루 조이스는 자신이 만든 농구 클럽에 르브론을 가입시켰고 그곳에서 만난 3명의 친구들과 슈팅 스타즈를 결성하게 됩니다. 중학생이었던 그들은 에크런 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오하이오주 내 다른 팀들과 붙을 정도로 강력해져 갔습니다. 슈팅 스타즈는 1999년 아르바이트로 돈을 열심히 모아 전국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르브론과 친구들은 결승까지 진출합니다. 오죽하면 드루 코치는 멋진 경기였어가 아닌 너희가 이겼다고? 라고 반응했죠.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르브론과 그의 친구들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고작 고등학생의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르브론의 화력을 보기 위해 많은 농구 팬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ESPN도 18살 르브론을 집중했었고 마이크 조던과 코비도 르브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2003년 4월 르브론은 대학 무대 대신 곧바로 NBA 진출을 선언했고 NBA 드래프트에서 고향팀 클리브랜드에 전체 1순위로 지명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떡잎부터 떡상하게 될 것을 안 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은 일찌감치 그를 알아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중 모두가 아시는 리복과 나이키에 일하는 아주 유명합니다. 리복은 가난한 시절을 극복한 어린 르브론에게 무려 1억 달러의 광고 계약료를 제시합니다. 이때의 리복은 트렌디함과 힙합, 스트릿 감성을 내세웠고 특히 그들의 전략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였습니다. 이는 당시 리복의 마케팅을 돕고 있던 스티브 스타우트가 제안한 전략이었는데요. 빈민가 출신의 르브론에겐 혹할 수밖에 없던 금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르브론은 경기에서 보인 침착함을 엄청난 금액 앞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 업계 3위 정도의 리복이 1억 달러인데 나이키, 아디다스라면 이와 비슷한 시기 리복의 제시 금액을 알고 있었지만 리복만큼 금액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아디다스는 7천만 달러를 제시했고 나이키는 7천만 달러 언저리를 제안합니다. 솔직히 당장 리복으로 달려가 계약서에 사인하겠지만 르브론의 선택은 가장 작은 금액을 적은 나이키였습니다. 왜지? 사실 아디다스는 르브론과 계약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무언으로 1억 달러를 주겠다고 제시했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아디다스 CEO가 고등학생이 1억 달러를 그 많은 선수인가? 라는 물음에 계약할 때 7천만 달러를 제안해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이키. 르브론은 나이키에서 제안한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동반자 컨셉에 끌렸습니다. 나이키의 CEO 필라이트는 르브론과 그의 어머니를 나이키 본사와
그의 집무실에 초대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합니다. 그를 스포츠 스타로 끝내지 않고 더 큰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대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르브론이 농구 코트 안팎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는 사실 르브론이 어려서부터 존경해왔던 마이클 조던의 모습과 닮았는데요. 그렇기에 나이키의 제안은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이키는 르브론이 당장 신어볼 수 있는 아직 판매되지 않는 프로토타입 신발 9켤레를 준비해 보였죠. 이처럼 나이키는 르브론의 목표를 100% 이해하고 충분히 스타가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르브론은 나이키의 정성과 방향성에 흡족했고 함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앞서 말했듯 계약서 협상 앞에서 7천만 달러 언저리의 금액을 보고 리복보다 약 3천만 달러 적은 금액에 르브론은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글을 보고 나이키의 CEO 필 나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Phil Knight, the then CEO, Nike, and LeBron, and you were in the room. And how did Nike win that contract? Phil said, the question is, how good do you think you're going to be? And LeBron said, what do you mean? And Phil said, well, you'd be a really good player. Will you be like all-star level player? Will you be great player, like has to be like the greatest or one of the greatest ever play? And LeBron goes, why does that matter? Well, it's very simple, because if you believe you're going to be like one of the greatest ever play or great, then 30 million today actually means nothing, because we're going to help you build a business. But if you don't believe you're going to be like an all-time great or great, like you'll just be like an all-star, go get the 30 million now, because it'll matter to you. 그렇게 르브론과 나이키의 3천만 달러의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파트너로서 동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르브론이 돈보다 가치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부터 르브론의 기업가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BA로 진출한 르브론은 어땠을까요? 르브론 제임스는 클리브랜드에서 7년간 활동하면서 올해의 신인왕 수상, NBA 결승 진출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십 우승 앞에선 좌절을 계속 맛봐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환경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2010년 더 디시전이라는 방송을 통해 마이애미 히트로 깜짝 이적을 밝혔죠. 이 발표는 고향팀 클리블랜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그들은 르브론을 증오하기 시작했으며 유니폼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이적 후 처음에는 르브론도 뜻대로 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지만 역경을 딛고 마이애미에서 4년 연속 NBA 결승에 진출했고 2012년, 2013년 2년 연속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건재함과 실력을 입증했고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이애미에서 르브론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리더십에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르브론의 마음속에는 늘 클리브랜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2014년 르브론은 클리블랜드로 복귀를 결정했고, 내가 클리브랜드를 떠난 방식이 옳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고향을 위해 우승을 이루고 싶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2016년 클리브랜드를 NBA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우승이 가장 극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클리브랜드가 스테픈 커리가 이끄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시리즈 전적 3대1로 뒤지고 있었는데 기적같이 시리즈 전적을 3대4로 뒤집으며 역전승을 거두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동화 속 이야기 아닌겨? 이는 NBA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우승을 고향에 가져오겠다는 르브론의 약속은 팬들 앞에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르브론은 또 한 번의 전진을 위해 2018년 레이커스로 이적해 2020년 NBA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농구 코트에서의 성공이 아닌 사업에서의 성공을 다뤄볼까요? 르브론은 앞서 나이키 사례처럼 단순히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단기적인 투자나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제품 홍보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르브론의 초기 성공 사례인 자전거 회사 캐넌데일과의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를 보면 이는 르브론이 진심으로 자전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프시즌에 하체 근육 강화를 위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전거
자전거 타기를 선호했습니다. 운동 강도를 유지하면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이러한 선호는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활용한 자선 활동과도 연결되며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기부하는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야여야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르브론의 생각이었고 사업을 대하는 진정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르브론은 본인 자체가 강력한 브랜드임은 알고 있었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르브론은 자신이 투자한 비츠바이들의 헤드폰을 온종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대표팀 멤버들에게도 선물함으로써 베이징 전역을 쇼케이스장으로 만든 일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브론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행보들을 살펴보면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을 때 르브론은 정해진 액수의 계약료를 받고 계약하는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상대 기업의 지분과 자신의 모델 활동 약정을 맞바꾸는 계약을 선호했죠. 그 결과 마케팅 전속 계약을 맺는 대신 리버풀 FC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지분을 얻었습니다. 또한 워너 브라더스와 스페이스 잼 2의 출연 계약을 통해 자신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인 스프링힐 컴퍼니에 유리한 제작 조건을 확보하며 단순히 출연을 넘어 제작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등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에 더 큰 가치를 택하며 이를 통해 르브론은 막대한 부와 엄청난 영향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구 코트에서 비즈니스까지 갓브론 제임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갓브론 제임스는 진정한 리더이자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농구에서 팀을 이끌고 선수 한 명 한 명 동기부여를 심어주며 팀의 우승을 이끌고 뛰어난 통찰력으로 본질을 깨뜨려보며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며 지금도 전 세계에 영감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르브론과 같은 성공한 스포츠 선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